약혼자의 이제 영지를 방문한 건데요. 이제 나타샤 입장에서는 예비 시누이 집, 예비 시아버지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나타샤는 뭔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뭔 근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떡 왔는데 할아버지 되게 괴짜로 보이고 자기 아빠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당혹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냐 언니랑 되게 잘 지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마리아는 이 뻣뻣한 이 이상한 노처녀는 뭐지? 이런 거예요. 한편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넘치는 생기로 중무장한 이 좀 경박하고 막 머리 통 비어 보이는 이 된장녀 그냥 귀족의 딸인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되게 쎄하게 묘사를 했는데, 톨스토이가 남성 작가인데 이런 그 여성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리아는 첫눈에 나타샤가 싫은데 그녀가 너무 화려하고 경박하고 허영에 찬 것 같아서, 뭐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말고 말고 싫은 거예요. 작가 왈 마리아는 나타샤의 아름다움과 젊음과 행복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질투가 있는 거죠. 보자마자 바로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오빠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볼콘스키를. 근데 오빠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질투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또 신우이랑은 어떻게 또 잘 지냈을까? 그게 되게 미스테리인데, 제가 볼 땐 나타샤가 너무 예뻐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샤가 어리니까, 신우이는 그렇게 젊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뭐는 다 젊음 앞에서 다 의미가 없어지는,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늙으면 머리도 나빠지니까 지적인 능력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젊고 예쁘고, 그 와중에 이제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데 내 오빠의 사랑까지 독차지한, 이렇게 해서 처음 보자마자 이제 반감을 품었다라는 것을 마리아 공장영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톨스토이가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 도드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얘기를 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나타샤하고 되게 비교가 되는 캐릭터고, 뭐 여러분도 다 짐작하셨겠지만 마리아 볼콘스카야, 나중에 이제 마리아 로스토바 백작 부인이 되는데, 저는 이 마리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릴 때 읽을 때부터 처음부터 마리아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되게 똑똑해요 얘는. 아빠가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이과머리여가지고 어디 서울대 수학교육과나 뭐 서울대 물리학과나, 아마 자연대를 갔겠죠. 물리학과 아마 이런 데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품위가 있고, 공작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해서 되게 또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네, 남한테 싫은 짓 하지 않고 신우랑도 잘 지내고 아버지 변덕도 잘 받아주고, 나중에 신우이가 죽었을 때 남겨진 조카 이름이 니콜라입니다. 니콜렌가 조카도 얘가 키우거든요. 여러모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독자가 까먹을까봐 겁이 나는지 작가가 계속 강조합니다. 박색인데, 혹은 박색임에도, 혹은 박색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아빠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인물이 빠지니까 시집가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소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가치를 얻는 거는 뭐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되게 박색이지만 다른 여사여사한 장점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로써 이제 그녀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지? 뭐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써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되게 아름다운 주제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브리엔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 공장영애가 어쩜 저렇게 애교가 많아졌지? 어떻게 저렇게 교태를 부리지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고, 마리아 볼콘스카야도 그 생각을 해요. 공장 영애는 자신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 때문에 행복하고 평온했다라고 이제 사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니콜라이랑 연결되면서 행복한 이제 과정을 꾸리게 되고, 여기서 약간 격가지로 여기에 나온 이제 전평의 여주들을 잠시만 살펴보면 정리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건 리자예요. 그러니까 리즈는 일찌감치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드레의 환멸을
완성해주기 위해서. 근데 되게 이뻤는데 조금 등치가 작고 이렇게 인중이 들리고 한 귀여운 공작부인 맨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산통으로 죽는데 안나까레니나는 이제 살아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산용열 이런 걸로 죽는데 이 무렵에 여주를 죽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애 낳다가 죽는 거. 실제로 이제 많이 죽었고 영아 사망률도 되게 높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옐레나인데 옐레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살아남았더라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쉐레르 공작 저희 고관 부인처럼 사교계의 여왕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삐에르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죽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삐에르의 여러 가지 뭐 괴팍한 괴팍한 무슨 행동이나 좀 폭력적인 성격 이런 걸 정당화하려면은 옐레나가 분을 막 질러야 되잖아요. 삐에르를 막 뻗치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옐레나 또 되게 천박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이제 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랑 그 서강 교환했던 제가 아까 엘로이즈는 말씀을 드렸는데 줄리가 되게 힘든데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이 27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이때는 27이면 엄청난 노처녀 지금으로 치면 40 뭐 이런 체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예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왜 그랬냐면 매우 부유한 신부감이 되었고 오빠가 다 죽었기 때문에 오빠들이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어요. 둘째로 그녀가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들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록 남자들이 그녀를 좀 더 자유롭게 대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얘는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얘가 편한 거예요. 근데 줄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 남자들이 나한테 되게 호감을 느끼는구나. 엄청난 이제 정신승리인데 이것도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줄리는 전혀 없는 미모, 이미 사라져버린 젊음 대신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돈에 힘입어서 그 덕분에 보리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스에게는 반대로 돈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는 둘이 잘 사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소냐입니다. 니콜라이의 첫사랑. 근데 이거 레퍼런스를 읽어보면 막 소냐가 되게 이타적이고 막 자기 희생적인 인물인 것처럼 써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그런 그 소설가로서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발휘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소냐는 일단 더부살이 하는 인물인 거예요. 식객인 거예요. 얘는 요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완전히 그냥 집안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니콜라이랑 사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이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은 소냐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맏며느리가 돼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고 시누치닥거리도 해야 되고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애를 낳으면 자기 아이들이 먹고 살 것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 이제 빈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냐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니콜라이가 저렇게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부자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는 자기대로 다른 남자를 찾았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는 최고까지는 안 돼도 한 차선 정도는 이게 되는 거죠. 이 집에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게. 그리고 소냐에게 누군가가 청혼했었는데 제가 니콜라이의 친구인가 그랬는데 그때 소냐가 거절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니콜라이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순서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오면 우리가 선택지를 이렇게 놓고 고를 수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지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이제 후회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냐는 헛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꽃.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톨스토이의 그 세계관이 보이는데 여자 인간은 이세를 낳아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되게 멋지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녀는 사람들보다는 가족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고양이처럼 사람이 아닌 집에 정을 붙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이제 사권 516조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리고 되게 자기 희생적인 것처럼 하잖아요. 자기 사랑도 버리고 뭐하고 막 맨날 온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약한 감사를 그러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타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사랑해주는 반면에 소냐는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운명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좀 힘이 빠지지만
우리 인생의 99%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돌스토이가 또 위대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소냐는 자기는 되게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계속 희생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도 자기 나름의 이게 뭐야, 극강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고 이제 나타샤입니다. 이 많은 주인공 중에서 나타샤가 돋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예쁘다. 젊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또 포착해줘서 이 소설이 훌륭하기도 한데요. 예쁘다, 젊다, 그 다음에 귀족이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제가 이제 꼽은 것이 생각하지 않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절대 묻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반성적 사유 없이 오로지 이제 사는 인물, 사는 데만 이제 집중하는 인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태생이나 가문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강조되는 그녀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 성격도 사실은 이 태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 가문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격이 이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강박이 지금 되게 크단 말이에요. 니콜라이는 남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라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타샤는 세상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어도 이른바 남자 하나만 잡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게 말할 게 아닌 게 나타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없으면 그 신부감은 돈이라도 있어야지, 지참금이라도 있어야지 또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리아가 보여주는 거지만 그건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래도 많이 둘이 사랑하고 이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타샤는 남성적인 원칙인 전쟁에 맞서는, 혹은 이제 그거를 상쇄하는, 혹은 극복하는 여성적인 원칙, 평화, 이런 걸 이제 대변을 하는 거고요.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이에요. 생산. 무조건 애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에필로그인데 사권의 528쪽에 나타샤는 1813년 이른 봄에 결혼했다. 그리고 1820년 그녀에게는 딸이 셋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부분 제가 생각나는데, 아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젖을 자기가 직접 먹였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족이라서 전 유머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막 얼마나 애 키우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낳고 살도 되게 찌고 몸도 펑퍼짐해지고, 막 어릴 때는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되게 잘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어릴 때 그런 생기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레알 진정한 아줌마가 된, 뚱뚱한 아줌마가 된 나타샤의 모습을 되게 아름답다고 작가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녀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가닿을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강인하고 아름다운 다산의 암컷만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을 해줘서 되게 좋은데, 옛날 번역에서는 다산한 암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지금 원문을 다시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플로다비타야 쌈가에서 완료형이 아니라, 다산한 암컷이 아니라 아이를 잘 낳는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더 나올 거예요, 나타샤는.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생각한 인생의 어떤, 네, 종착점 낙원? 자기가 꿈꾸던 거, 이때 톨스토이는 30대였으니까요. 그걸로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결말 얘기를 더 할 텐데요.